이제 하드웨어 IP를 어떻게 설계를 하는가, 그 설계를 할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계 플로우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나름 최신이라면 최신인데 그 최신의 방법론도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 그런 지식들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요 플로우 있잖아요. 요거. 이 플로우는 이제 칩을 만드는 에이직의 플로우입니다. 에이직 플로우. 만약에 하드웨어 IP만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에이직 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 로직 신세시스까지 요 윗단계까지만 이제 IP를 설계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돼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러잖아요. 이제 보통 서버단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비메모리 설계단에서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용어를 나눠요. 그래서 실제 설계를 해주는 사람, 또 그 설계 도면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프론트엔드고, 칩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을 책임져주는 사람을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이미 뭐 공부하셔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드웨어 IP 설계하는 플로우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칩을 설계하는 플로우나 거의 유사한 플로우를 갖게 됩니다. 그냥 두 개를 미싱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칩을 만들려면은 스펙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당연한 얘기죠. 네. 어떤 칩을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한 스펙을 정의하는 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옆에는 그냥 제가 그림을 갖고 온 건데, 지금 설계를 할 모듈들의 특성을 미리 예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 칩은 어떤 동작을 하는 칩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스펙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펙을 정의하면서 항상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PP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현업에서 자주 쓰는 단어예요. 뭐 파워 퍼포먼스 에리어 되고 퍼포먼스 파워 에리어, 이게 PP가 같으니까 예, 순서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퍼포먼스랑 파워랑 에어리어를 이 스펙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예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칩은 동작 주파수가 얼마고, 이 동작 주파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칩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이제 배치를 할 거냐, 코어를 얼마나 많이 배치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퍼포먼스가 갈릴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리소스를 많이 쓰면은 파워를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대한 이 트레이드 오프를 잘 따져야 돼요. 네. 이 트레이드 오프를 따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스펙을 정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미 다. 그러니까 이 밑에 하위 플로우를 타기 전에 이미 여기서 거의 한 80% 이상에 대한 이 제품의 그 스펙을 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미 설계 안 해봐도 알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뭐 클락이 40MHz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림을 뭐 잘못 갖고 40MHz로 동작하는 칩은 거의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거 제가 설계한 게 아니라서 그냥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네, 요렇게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거를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하드웨어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뭐 소프트웨어로는 이 PPA가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과하다, 소프트웨어로 어떤 알고리즘을 동작시킬 때 퍼포먼스도 잘 안 나오고 파워 소모도 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거를 하드웨어 IP로 설계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그냥 스펙을 정의했다면, 이제 밑에서는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요거를 아키텍처링을 할 거냐, 큰 그림으로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듈을 사용할 거고, 이 모듈들 간의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데이터를 흐름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지, 프로토콜은 뭐고,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레벨 디자인이 이런 큰 그림의 아키텍처라면은, 이제 로우 레벨 디자인은 마이크로 아키텍처겠죠. 이 모듈 내에서의 실제 설계를 하기 전에 이 모듈 내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설계를 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한 아키텍처링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해줘야겠죠. 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타겟 스펙에 맞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로직을 얼만큼 사용해서 모듈을 구현할까, 그런 거를 정의를 하는 단계가 요 하이레벨 디자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스펙을 이제 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아키텍처링 해야 돼요. 이게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링을 안 하고 이 스펙을 정의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 뭐 나눠놓긴 했는데 결국에는 하다 보면 이 두 개에 대한 경계가 거의 모호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아키텍처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여기 뭐냐면 이게 구글의 TPU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PU가 텐서 프로세싱 유닛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에이직을 하면은 요즘 가장 핫한 게 이제 NPU 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CPU, GPU, FPGA는 이제 너무 오래됐어. 오래전에 나왔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NPU라는 건데, 그 AI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AI를 하드웨어로 만든다라는 게 결국에는 곱하고 더하고가 다거든요, 사실. 네. 그거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줄 거냐가 이 NPU의 그건데, 처음 AI가 나온 거는 뭐 1950년대인가 막 그럴 건데, 컨셉이 그때는 그 컴퓨팅 파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못 돌렸어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뜨게 되고, 그래서 이 AI를 GPU에서 돌려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연구자들이 GPU를 사용해서 이제 네트워크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트레이닝이 완료가 됐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써야 되는데 그 GPU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GPU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CPU에서 동작을 시키면은 되긴 되는데 너무 느리다고 보면 돼요. 그런 니즈 때문에 이 NPU라는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는 말 그대로 제너럴 퍼포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건데, 이 NPU라는 거는 그 AI 연산에 그 곱하고 더하기를 하기 위한 전용 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NPU가 있다. 그래서 이 NPU를 설계하려면은 이런 IP들을 다 설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하드웨어 여기 배치된 요 모듈 하나가 IP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요 전체가 하드웨어 IP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하드웨어 IP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고, 아니면 이 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가속기를 설계할 때 예를 좀 들어보려고 이 그림을 준비를 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TPU 안에 요 PCIe를 통해서 데이터를 로딩을 하게 되고, 이 가져온 데이터를 요 유니파이드 버퍼라고 부르는 여기 온칩 메모리에다가 로딩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AI 연산을 하려면은 이제 웨이트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 웨이트는 이제 DDR3 DRAM 칩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프 칩이죠. 오프 칩을 통해 가지고 웨이트 파이프에다가 로딩을 해 놓고, 그러면 결국에 입력으로 들어온 피처맵, 이 피처맵은 일로 들어오고 웨이트는 여기에 있으니까, 피처맵하고 웨이트가 준비가 됐으니까 열심히 곱하고 더하면 되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엔진은 이제 행렬 곱이랑 같은데, 행렬 곱이 결국에 곱하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 곱을 할 수 있는 이 프로세싱 엘리먼트라고 하는 그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가속기의 다예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를 얼마나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각 회사마다 다른 거죠. 컨셉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를 DDR에서 안 읽어와도 돼요. 웨이트를 여기서 읽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키텍처링의 차이가 있는 거지. 컨셉은 데이터를 준비시키고 가속화된 코어로 동작시키고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를 읽어오고, 이게 답니다. 컨셉은 이건데 이제 누가 설계하냐에 따라서 이런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만약에 그려지면, 스펙을 정의할 때 이제 이 정도 단계가 그려지면은 PPA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사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싱 엘리멘트를 몇 개를 깔 거냐, 하나의 P에 대한 PPA 정보만 있으면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P가 5,000개다 그러면 5,000개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 정도 왔으면은 거의 진짜 디테일하게 옵니다. 다음에 요 오른쪽 상단의 그림을 제가 일부러 준비했어요. 루프라인 모델인데, 이 컨셉이 진짜 당연한 컨셉인데 이거를 이렇게 전문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이제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엔진, 그러니까 하드웨어 칩을 만들 거야. 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 P를 많이 깔면 되겠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은 맞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깔면 깔수록 퍼포먼스가 올라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피크라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밴드위스 때문에 그래요. 이 데이터를 로딩하고 결과를 읽어가는데 결국에 이 별도의 칩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칩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건데 그 얻어낸 결과는 이 칩에서 이 칩에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결과는 결국 제3자가 가공을 해서 누군가한테 배포를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칩만 뛰어나다고 해서 답이 없어. 결국엔 데이터를 내주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밴드위스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P를 많이 깔아도 이 밴드위스에서 막혀버리면은 여기서 퍼포먼스는 피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설계를 하셔야 된다. 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세 번째까지 오는데 15분 걸렸네. 이제 앞서서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큰 모듈을 떼와서 세부적으로 다시 아키텍처링을 해보는 거죠. 네, 다시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이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90% 이상의 PPA는 나왔다고 보면 돼요, 진짜. 지금 우리 설계 시작하지도 않았어. 설계 시작하지 않아도 PPA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마이크로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고, 이 세부 블럭에 대한 아키텍처링을 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앞서 저희가 정의 내린 이 스펙에 대한 퍼포먼스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큼의 로직이 필요할 거냐, 이제 요런 거를 여기서 이제 대략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여기가 뭐 어떤 로직이 얼마큼 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 더 높은 정확도의 PPA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요거는 뭐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P 한 개당 PPA가 있으면은 곱하기 몇 개 깔 건지 그거 한 다음에 그냥 마진 한 15% 정도? 혹은 30% 정도? 그냥 이렇게 넉넉 잡아 줘요. 그게 곱해버리면은 거의 진짜 유사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상한다. 근데 이건 그냥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니까 믿지 마시고 그렇다. 이제 그 다음에 RTL 코딩을 해야 돼. 제가 이제 항상 현업에 갔을 때 저도 그랬어요. 현업에 갔을 때 제 윗사람이 제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모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시작부터 벨로 코드를 열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간단한 거 그냥 바로 해요. 이제 머릿속에 뭐 요런 단계 거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한 거 그냥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해주고 싶은 얘기는 RTL 코딩을 바로 하지 마라. 모든 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이런 코드로만 바꿀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으면은 절대로 편집기 창을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문서 작성을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문서 작성을 읽어보면은 이 친구가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절대로 코딩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게 정립이 된 다음에 RTL 코딩을 하셔야 된다. 단지 이 RTL 코딩은 앞에 나온 그림을 변환하는 랭귀지일 뿐이지. 그래서 이 앞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요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RTL 코딩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떤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벨로그 HD라던가 아니면 VHD를 통해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랭귀지조차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은 아마 요 시대일 건데 이제 랭귀지가 있던 시절인데 이제 제가 석사할 때 저희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지금의 이성수 교수님과 같은 정도의 또래 분야.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진짜 트랜지스터 레벨을 그리는 거예요, 레이아웃을.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게이트 로직 카운트가
뭐 한 1000개, 5000개 막 요런 식이겠죠. 그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HDL이 나오고 HDL 통해서 회로도를 뽑을 수 있는 요 신세시스라는 컨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는 한 칩에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 카운트 수가 억개를 넘어가게 되는, 지금 현재는 억개를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어쨌든 컨셉은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데, 그런데 이 플로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정립이 된 거라서 요 플로우가 변하진 않는 거고, 단지 요즘은 이 RTL 코딩을 지금 베릴로그 HDL 같은 그런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를 했다면 이제는 요거를 한 단계 더 추상화를 시켜서 올려보자. 그래서 나온 게 하이레벨 신세시스인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하이레벨 신세시스라는 이제 HDL보다 상위 추상화 레벨이 더 높은 C나 C++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 C, 그런 랭귀지를 사용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빠른 마켓에 나오게 되겠죠. 더 빠르게 마켓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걸 다 설명드리고 나서 HLS를 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플로우를 더 살펴보면, 이제 RTL 코딩을 하셨으면은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겠죠. 검증을 해야겠죠. 자기가 설계한 이 RTL 코딩이 주어진 스펙에 맞게 잘 설계가 되었느냐, 당연히 그걸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걸 통해서 설계하신 코드의 뭐 레이턴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루풋이라던가 이제 요런 거를 직접 보시면서 퍼포먼스는 대략 이 정도 나오겠구나, 그냥 아이디어하게 동작하면. 그리고 펑션도 다 맞구나,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야 돼. 뭐 이게 뭐 순서대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RTL 코딩이 나오면은 이 펑션 베리피케이션하고 로지 신세시스를 병렬로 달릴 수가 있어요. 이제 펑션 베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자잘한 디버그, 픽스 하는 용도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그 아키텍처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PPA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RTL 코딩이 끝나면은 일단은 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PPA도 체크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디버깅을 하겠고. 근데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말고 전에 있던 회사는 이제 IP를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 회사는 딱 여기까지만 해요. 로직 신세시스까지. 완전하게 프론트엔드 회사인 거죠. 그 회사는 칩을 찍는 현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칩이라는 게 없어요. 회사 안에 칩이 없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서버실이 별도로 있는데, 서버실에 딱 들어가면은 서버가 진짜 많아요. 다는 아니고 이제 뭐 몇몇 이제 서버가 있겠죠. FPGA가 엄청 꽂혀 있어요. 그게 왜 꽂혀 있냐면 하드웨어 IP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펑션에 대한 게 굉장히 엄격해. 그러니까 동작이, 그러니까 처음에 커스터머랑 계약을 하면 RTL 코드가 없어요, 처음에. 그러면 뭘 주냐면 그 상위 레벨의 언어로 작성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C를 주는데 그 C의 바이너리를 줘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주고,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하드웨어로 만들면 이제 동작은 이거랑 100% 똑같고 퍼포먼스는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커스터머한테 알려주면 커스터머가 그걸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커스터머랑 계약한 거는 바이너리의 알고리즘을 보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드웨어 IP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펑션 베리피케이션 때문에 서버실에 그 수많은 PC가 있는 거고, 수많은 FPGA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펑션 베리피케이션을 위해서. 결국에 이런 시뮬레이션 툴을 돌린다는 거는 모든 케이스를 검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게이트 로직이다. 그거를 이제 요런 웨이브폼을 본다고 해요. 만약에 그거를 진짜 오래 걸려요. 그 코덱의 한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FHD 한 프레임 돌린다, 요걸 웨이브폼을 뽑겠다, 그러면은 진짜 하루 걸릴 수도 있어. 하루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미스매치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번째 프레임이 미스매치야. 10번째도 양반이야. 100번째야.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로는 한계가 있어요. 검증에 한계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제 얘가 햅스라는 건데 이게 FPGA예요. FPGA고 칩은 이제 자일링스 기반의 칩인데 이제 FPGA로 저희가 판매할 하드웨어 IP를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여기서 돌려보는 거. 그런데 여기서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폼 파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번째 프레임이다 그러면은 정말 바보같이 RTX 닷V로 올려놓고 PC에다가 시뮬레이터 하나 띄워놓고 돌려서 한 달 뒤에 보느냐, 아니면 요런 FPGA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미 우리 로직을 이미 올려놨어. 올리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겠죠. 올린 상태에서 100프레임을 빠르게 돌리느냐. 얘가 아무리 프리퀀시가 동작 주파수가 500메가에 맞춰져 있는 로직인데 여기 올리면 사실 FPGA 타겟이 아닌 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이지 플로우로 타려고 만든 하드웨어고 얘는 FPGA잖아요. 두 개의 괴리감 때문에 이 클락 프리퀀시가 높지 않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10메가 헤르츠로만 나와줘도 진짜 하루면 봐요. 하루가 아니에요. 뭐 시간도 아니야. 네, 그냥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장비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에 FPGA하고, 그러니까 에이직을 하는 회사에서 이 FPGA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인프런 강의를 만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FPGA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FPGA 회사에 안 가더라도 FPGA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결국에 에이직 칩을 만들려면 FPGA 올려야 돼요. 이거 안 올리고 에이직을 탄다는 거는 진짜 뭐 돌덩이를 만들겠다. 이건 그냥 내 돈 다 태우겠다. 공중분해 시키겠다. 그 얘기밖에 안 돼.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비메모리 설계 엔지니어가 되려면 뭐가 됐던 간에 FPGA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FPGA 힘을 빌려가지고 모든 케이스를 검증한다. 그래서 결국에 제품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하우가 필요한데, 예, 다행히도 저는 이미 노하우가 다 완성된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완성된 것만 사용만 했어요. 이거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정립하는데. 네. 어찌 보면은 편하게 설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은퇴를 하고 한 20, 30년대에 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또 설명을 하겠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요런 플로우로 했다. 근데 지금은 칩 만드는데 그냥 그림만 그리면은 칩이 그냥 뚝 나온다.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이게 옛날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 플로우대로 합니다. 그래서 네, 합성은 하죠. 합성은 뭐 이 디자인 컴파일러인데 디자인 컴파일러 진짜 많이 써요. 네. 저 디자인 컴파일러밖에 안 써봤어요. 디자인 컴파일러 진짜 많이 씁니다. 디자인 컴파일러 하고 이런 코드를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거 합성할 때 클락 프리퀀시하고 이제 언서턴티라는 걸 주게 되는데, 동작 주파수, 그러니까 실제로 칩을 찍어내는 거는 회로도는 이게 맞지만 이제 그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라가는 회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로도는 맞지만 레이아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요 웨이퍼에 올려봐야지 정확한 동작 주파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뒤에 말할 PNR이 끝나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얘가 타이밍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서턴티라는 불확실성에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500메가의 동작을 시켜야 된다. 이 칩을 무조건 그런 IP를 판다. 그러면은 대략 40% 정도의 언서턴티를 주고 돌려요. 실제로는 더 높은 프리퀀시 동작할 수 있는 회로도를 뽑는 거죠. 그래야 이 뒷단에서 이 회로도를 가지고 PNR을 할 건데, 그래야 걔네들도 마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더 높게 돌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해서 회로도가 나오면 이제 각 로직 셀로, 그러니까 저희가 타겟하는 공정의 로직 셀로 매핑이 되겠죠. 그 매핑 된 거에 대한 타이밍 정보가 있을 거고, 이 로직이 갖고 있는 딜레이가 있겠죠. 그 딜레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이제 얘가 잘 동작을 하는구나 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안 봐요. 안 본다고 하면 잘 안 봐. 그러니까 볼 수 있으면은 최대한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런 루프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제가 현업에 있을 때는 이거를 거의 안 봤어요. 그냥 여기서 루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텅션 안 맞으면 또 가고, 실수했는데 PPA 안 나오면 또 가고, 왔다 갔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그렇게 하면 이제 회로도가 나온 거죠. 회로도 나오면 다음과 같이 툴을 통해서,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석사에서 해본 게 다예요. 여러분들이랑 지식이 거의 비슷해. 여기서부터는 그냥 레이아웃 해가지고 플레이스 라우트 해가지고 진짜 회로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핀맵도 다 정하고, 칩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핀맵이랑 이거 다 연결해줘야 되고, 요거 배치 어디다 해줄 건지 다 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드를 받아서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요 회사가 요 일을 맡아서 하죠. 이제 여기 합성해서 너무 회로드를 받으면, 이제 P&L가 끝나면 이제 팹에 가야죠. 파운드리에 가야지. 파운드리에 가서 열심히 칩을 만들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전에 있던 회사는 하드웨어 IP를 판매하는 회사고, 전전 회사는 팹리스였어요. 그래서 에이직을 뜨는데 보내놓고 나면은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제발 잘 찍히길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이에 무엇을 하냐면, 칩이 나오면은 이 칩을 실제로 동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칩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칩을 검증하기 위한 보드를 떠요. 환경을 꾸며 PCB, 이제 이 칩에 이제 실장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PCB 보드 뜨고, 이 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칩만 딱 꽂으면은 테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이 노는 게 아니고, 이제 칩이 나온 거예요. 지금 칩을 딱 받으면은 샘플로 한 30개 해서 한 50개 정도 줘요. 일단은 이거 초호환 칩이다 이거. 근데 걔네가 이제 바로 다 찍진 않거든요. 일단은 한 그 정도 줘. 일단 먼저 보내줘.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뭐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사실 바꾸는 게 어려운데, 도면을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이제 찍기 전에 한번 보라 이거야. 그럼 이제 샘플 칩을 딱 받으면은 이제 결국 에이지 플로우 다 받고, 이제 팹리스는 여기까지 한다.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이 팹리스를 하는 업체, 뭐 퀄컴,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걔네들은 팹이 없죠. 그리고 IP 비즈니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암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 다녔던 회사 이름이 칩셋 미디어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IP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로드로 넘겨주면 디자인 하우스, 백엔드라고 부르는데, 이제 파운드리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파운드리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TSMC, 굉장히 잘 나가는 TSMC, SMIC,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하는 회사, 이제 IDM이라고 부르는데, 다 하는 거야 진짜. 삼성, 인텔,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